30만 대군. 1010년 10월 1일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현종은 강조를 고려군 총사령관인 행영도통사에 임명해 그에게 전쟁에 대한 전권을 맡깁니다. 근데 이게 말이 현종이 임명을 한 거지 사실상 실권자였던 강조가 자진해서 직접 전투에 나선 거라고 봐야 해요. 강조는 거란군을 막기 위해선 고려도 대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차피 소수의 군대로 막아봐야 얼마 못 버틸 테니 차라리 대군을 동원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 생각 아니었을까요? 거란의 최대 약점은 보급입니다. 그러니 보급이 바닥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 셈이었겠죠. 아니면 강조는 정말로 대군 대 대군으로 붙어서 거란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쪽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강조는 거란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자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고려의 실권자인 강조는 거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가 동원한 대군은 무려 30만. 근데 강조가 지금 반란으로 정권을 휘어잡았는데 이 많은 군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강조는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과 맞서 싸우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부터 7일 후인 10월 8일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황제가 직접 친정하여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거란군이 고려를 쳐들어오는데요. 11월 16일 고려의 첫 관문인 흥화진을 포위한 거란군은 무려 7일간이나 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고작 3천이 지키는 이 작은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용서에게 보고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고려의 대군이 통주성 근처 삼수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되느냐? 30만이라 하옵니다. 30만? 예, 허나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회전을 벌일 작전인 듯 하옵니다. 그래, 허면 군사를 둘로 나누어 20만은 여기 흥화진 근처 무로대에 남아 흥화진을 견제하고 나머지 20만은 나와 함께 통주성으로 간다. 야율용서는 흥화진에도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린 뒤 20만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고려군이 30만이라는데 흥화진에 고작 3천 있는 거 견제하려고 여기다 20만이나 남겨놓고 간다고? 많이 쳐도 한 5만만 남기고 35만 정도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 야율용서가 직접 끌고 내려간 20만이 실제 거란의 병력 전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야율용서는 결국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2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하는데 삼수체 전투. 강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해 통주성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공성전을 했으면 고려에 더 유리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전부 성 안에 넣을 수가 없단 겁니다. 따라서 강조는 차라리 평야에서 꽝 대 꽝으로 맞붙는 대회전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강조의 선택은 통주성 앞에 있는 삼수체라는 곳이었습니다. 3개의 강줄기가 모이는 곳이었죠. 강조는 부대를 3수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 앞에 두고 진을 쳤으며 다른 한 부대는 이 바로 뒤쪽에 산을 등진 채로 진을 치게 했고 나머지 한 부대는 통주성 앞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원래 강이 흐르면 적이 강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이 일종의 해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강이 다 얼어버려서 그런 역할은 못 해줬어요. 그래도 만약 이 중앙군이 위기에 처하면 뒤에 있던 부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또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적이 군을 나눠서 통주성을 공격해올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본대가 위기에 처하면 지원군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포진을 마친 강조는 직접 중앙군을 지휘하여 결전을 준비합니다.
11월 24일 삼수체에 도착한 거란군은 곧장 공격을 시작합니다. 거란이 자랑하는 기병부대가 고려군을 향해 돌격해 오는데요. 그런데 강조는 이에 대비해 최적의 무기를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검차란 건데요. 검차란 수레 위에 방패를 올리고 앞에는 창이나 칼을 꽂아서 만든 무기였습니다. 말이 돌진해 오면 창에 찔려서 죽고 뛰어서 넘어가려면 방패에 막히니 뛰어넘을 수도 없었죠. 검차는 기병을 상대하는데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이 검차를 일렬로 쫙 연결하면 마치 간이 성벽 같은 게 돼서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강조는 이 검차 부대를 전면에 배치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거란은 이 검차 부대를 뚫기 위해 수차례나 돌격해왔지만 결국 한 번도 뚫지 못했는데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거란이 군을 물리자 강조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 내가 이겼다고 말이죠. 탄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강조는 김칫국을 그냥 사발로 들이켜요. 거란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모아 탄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탄기란 직역을 하면 알까기인데 의역으로는 바둑을 두는 걸 탄기를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여기선 알까기를 한 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조는 이미 게임 다 끝났다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알까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율분노가 이끄는 거란의 최정예 부대가 검차 부대를 뚫고 돌파해버립니다.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보병으로 검차를 기어올라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차가 뚫렸다는 소식은 곧장 강조에게 전해집니다. 장군, 검차가 뚫렸습니다. 적이 검차를 넘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잔뜩 허세를 부리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먹으면 만족이 덜하지 않느냐. 입안의 음식과 같이 많을수록 좋으니 더 많이 들어오게 하라. 강조는 앞선 승리가 검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휘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검차 부대가 뚫려도 이렇게 자만하며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거란의 주력은 기병 부대잖아요. 애써 검차로 막고 있었는데 이 검차가 뚫려버리니 기병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겠죠. 곧이어 병사가 또 보고를 올립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말인가?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목종의 홀령이 나타나 강조를 꾸짖으며 이르기를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어찌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강조는 곧장 투구를 벗더니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조가 큰 충격에 빠졌단 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강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곤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 거란의 병사들이 강조의 막사를 쳐들어와서 강조를 결박해버립니다. 거란군은 애초부터 강조가 목표였어요. 시간을 끌면 후방에 있던 부대와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가 구원을 올 테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총대장 강조부터 잡으려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검차 부대를 뚫자마자 곧장 강조의 막사로 진격해 강조를 체포해버린 거죠. 완항령의 구원. 총대장이 적에게 사로잡히자 고려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바로 옆 통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후방에 있던 부대는 먼저 도망을 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조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나마 가까운 성인 곽주성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전쟁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은 바로 한쪽은 패배에 도망치고 다른 한쪽은 이들을 쫓아가며 무참히 사륙을 할 때인데요.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거란군은 도망치는 고려군을 추격하며 이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려군이 나타나 반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강조가 검차부대와 함께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후방에 병력을 따로 떼어뒀다 했잖아요. 주력군이 무너지자 이들은 먼저 곽주 방면으로 달아났는데 도중에 완항령이란 데서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이 나타나자 반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거란군은 추격을 멈추고 군을 되돌리는데요. 만약 이들이 반격을 하지 않았다면 고려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허나 다행히도 이들은 거란의 추격을 막아세울 수 있었으며 고려군의 피해는 3만으로 그칠 수 있었죠. 그래도 3만이라니 많이도 죽였죠. 강조의 최후. 강조를 체포한 야율융선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그러자 강조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싫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야율융선은 강조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칼로 강조의 살을 찢어내더니 다시 한번 그에게 묻는데요. 이래도 나의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고려의 신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란의 신하가 될 수는 없느니라. 그러자 야율융선은 이번엔 강조와 함께 잡혀온 도통부사 이연운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느냐?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저의 두 눈은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자 이를 본 강조가 분노하며 그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내 이놈!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그런 막말을 내뱉느냐? 강조가 항복할 뜻이 없음을 알아챈 야율융선은 결국 강조를 처형합니다. 놈을 죽여라. 야율융선은 강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강조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고려의 충신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쪽 전개는 드라마에서 나왔으니 우리는 한번 반대로 강조를 역신으로 해석해볼까요? 강조가 어차피 항복을 해봤자 반란에, 참패에, 적에게 항복까지 그냥 흑역사란 흑역사는 죄다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강조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야율융선은 분명히 처음 쳐들어올 땐 반역자 강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으면서 어째서 이제 와서 강조를 회유하려 한 걸까요? 이럴 거면 애초에 쳐들어오기 전에 회유했으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강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조가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보다 강조가 항복하고 거란 편으로 넘어왔다가 고려에 더 충격입니다. 왜냐면 내분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강조가 죽어버리면 강조랑 함께 반역을 했던 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아요. 현종 편으로 넘어가서 고려에 충성하거나 아님 현종이 이때다 싶어서 얘네 다 처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정을 모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강조가 살아서 투항을 해버리면 얘네가 투항 세력을 모아서 조정을 흔들 수 있어요. 뭐 계략의 일종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이 강조가 항전하다 죽어도 고려 입장에선 워낙 대패인지라 항복론이 대세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주력 부대가 괴멸돼 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전쟁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